네, 오늘은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요, 협상 끝에 6주간의 이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5개월간 넘어 이어진 포성이 좀 일단 멎게 됐다라는 굿뉴스가 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양측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될 휴전의 첫 단계 회의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첫 단계에서는 교전을 우선 멈추고 또 인질과 수감자들을 교환하는 그런 단계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남은 모든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50세 이상 고령의 인질들을 우선적으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000명 정도를 풀어주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1단계 그 시기 때 같이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양측은 휴전 발효 후에 16일째 되는 날부터 남은 이스라엘 남성인질, 지금은 이제 여성인질, 어린이인질, 고령인질은 1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남은 이스라엘 남성인질,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휴전을 논의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등을 의제로 해서 휴전 2단계에 그걸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단계는 협의가 된 거고요. 자, 1단계 그 기간 동안 16일 동안 2단계를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협의가 되면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에 이르면 숨진 인질들의 시신을 포함한 모든 인질의 송환, 그리고 가자 지구의 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휴전은 그러면 언제부터냐? 빠르면 19일부터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휴전은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휴전 협정이라는 군 뉴스를 놓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당선되니까 대통령에 내가 취임하기도 전에 휴전을 벌써 이렇게 이끌어내지 않느냐 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어이가 없네, 정말 숟가락을 얹어도 유분수지 라면서 휴전협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줄 아느냐, 내가 지난 1년 넘게 열심히 공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낸 덕분이지 무슨 소리냐 라면서 또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자신의 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좀 한번 이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이루어진 배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어떤 특정 행정부의 단독적인 공로, 특정 지도자의 단독적인 공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여하튼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고려해 보고 싶네요. 자, 먼저 현 시점에 미국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건 어찌 보면 기본적이고 당연합니다. 아무리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들어설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어떤 공로나 노력을 뺄 수는 없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일단 기본인데, 예를 들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잘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개입이나 간접적인 압력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지원 이런 걸 행사할 때 해당 국가가 미국의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최근에 아무리 미국을 좀 패싱하는 듯한 그런 행동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한들 현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현 행정부의 노력은 가장 큰 지분이 있다라고 우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음 주에 들어설 트럼프의 영향력도 또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의 중동 정책 등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모두 아직은 취임한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영향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이 부분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중동 문제와 관련된 주요 이니셔티브를 잡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브라함 협정 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그걸 통해서 여러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아브라함 협정.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은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 때죠. 그 시기에 체결된 중동 평화협정의 일종인데요. 이 에이브라함
어코드라고 합니다. 어코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 차 중에 그 일본의 혼다의 어코드라고 있죠. 어코드. 그 어코드라는 말이 뭐 협의, 협정, 뭐 협약 이런 뜻이잖아요. 문제 딱 그겁니다. 에이브라햄 어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여러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서 그만 좀 싸우자 우리 그리고 이제 좀 평화를 좀 맺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맺은 협정이 에이브라햄 어코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당시 그 백악관 선임 고문의 자격으로 체결을 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의 사위인 건 뭐 우리가 다 압니다만은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태인이잖아요. 유대인. 어찌됐건 이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과거 자신의 업적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뭐 이번 휴전도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맺어진 거다. 내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업적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견 트럼프 쪽에서는 뭐 주장할 만한 이유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중인 건 아니니까 뭐 사실 이번 협상에 뭐 직접적인 공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바이든 업적이냐, 뭐 트럼프 업적이냐 이것보다는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다자 간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카타르, 또 뭐 유엔 등 다양한 어떤 국제적인 중재자들이 관여한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지도자의 어떤 단독적인 성과라기보다는 다자 간의 협력과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뭐 바이든이나 트럼프 중 어느 쪽의 공로로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앞서 언급된 그 2020년의 그 아브라함 협정, 이 에이브라햄 어코드 사실 그것도 대놓고 이스라엘 편인 트럼프 당시의 대통령과 또 자기 자신이 유태인인 그 제러드 쿠슈너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친이스라엘 성향의 협정이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뭐 협정이 맺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당시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에이브라함 협정을 팔레스타인 민족의 권리를 완전히 유린한 협정이다 라면서 에이브라함 협정은 반 팔레스타인 협정이다. 자기들끼리만 한 협정이지 우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유린당한 협정이다 라면서 상당히 격정적으로 비판을 한 바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협정의 당사자일 수도 있는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죠. 힘없는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제껴놓고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란, 모로코 당시에 이제 그들이 마치 평화주의자들인 양 그 아랍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출범할 그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가 마치 다 해결된 듯 이번에 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휴전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된 듯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당시 그 협정의 명칭이 제가 에이브라햄 협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협정.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뭐 짜투리 소식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 유대교,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많이 믿는 기독교,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종교의 공통이 뭐냐? 공통적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의 공통적인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협정의 명칭으로 해서 지은 건데요. 결국 이거죠, 이제. 자, 뭐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든 우리는 다 같은 조상의 후손이니까 그걸 잊지 말자. 뭐 그런 뜻에서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름을 졌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지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유명무실한 협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너무 약간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좀 죄송한데요. 네. 공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엊그제 사실은 미국의 그 연방의회에서 공부 좀 하라라고 핀잔을 드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차기 국방장관 후보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라고 많이 이름 들으셨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국방장관 후보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회원국가로 만들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공부 좀 해라 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속상처 대놓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태미 더거스라는 상원의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제협상을 이끄는 데 필요한 국제지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 질문은 아주 쉬운, 한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는 쉬운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한 국가를 꼽아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어떤 협정을 맺었으며 아세안 회원국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차기 국방장관 후보자로 거명되고 있는 지금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수를 정확히 몇 개 나라인지는 제가 그거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회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요. 질문을 했던 태미 더거스 의원은 깜짝 놀라면서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이 말한 그 나라들은 모두 다 아세안 국가가 아니다. 공부 좀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네. 참 뻘쭘한 상황이었죠. 자, 미국의 국방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이나 일본을 동남아시아라고 알고 있느냐? 라면서 핀잔을 공개석상에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실제로 그 아시안이 아니고 아세안 국가라는 건요. 10개 나라입니다. 어디냐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그리고 베트남 10개 나라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 속한 나라로 봐야 하나요? 네. 딱히 한국을 뭘 조직해서 이 아세안 10개 나라는 자기네가 아시아, 오세안, 요걸 합친 말이에요. 아시아인데 오세안이랑 합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브루나이도 들어가고 하죠. 근데 한국은 그렇게 만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 한국은 국제 외교적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요 선진국 이라고 하기도 하고 G7 이럴 때는 안 들어가지만 요걸 조금 확장해서 G7이나 G9, G10 요 정도 가면 한국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시각을 본다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아태 국가, 아시아 퍼시픽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세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은 아니라는 건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가 공부 좀 하라는 핀잔을 받은 겁니다. 네. 공부는 여기까지 끝. 네. 자, 이제 LA 산불 좀 점검해 볼 시간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더 이상 확대는 멈추고요. 이제는 진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매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변수는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좀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산불이 자꾸 이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이제 붙어 있는 이 산불이 더 확산되는 건 좀 잘 막고 있는데 바람이 이제 변수입니다. 이제 불쏘시개가 날아가면서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문제인데 지금 아주 국소적으로 작은 산불이 몇 군데 한 2군데 정도 좀 국소적으로 있는 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큰 피해를 낳을 정도는 아니라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LA 산불과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지금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주택보험 문제입니다. 이번에 산불이 난 지역은요, 당연히 주택보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산불이 잘 날 것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갱신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좀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어제 그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뭐냐면 보험사에 대해서 주택보험 갱신 및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영원히 금지는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자,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보험사들이 LA 산불 발생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그 주택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면서 산불
확산으로 인해서 적용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상 지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보험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기존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 들어갑니다. 90024. 그리고 알타데나 들어갑니다. 91001. 그리고 알케디아, 라케냐다 다 또 라크레센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플러스 허스트 산불 발생 지역인 91321 집코드 지역, 또 리디어 산불 발생 지역인 91042, 또 선셋 산불 발생 지역인 90046, 또 우들리 산불 발생 지역인 91316 지역의 가입자들도 확대 조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정부 차원의 조치죠. 가주보험국은 이번 확대 조치로 모두 90여 개의 그 집코드 지역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숫자로만 본다면 한 100만 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은 언제까지 이런 행정명령 조치를 수행해야 되느냐?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만 1년이죠. 지난 그 LA 산불이 발생한 게 1월 7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딱 만 1년, 내년 1월 6일까지 보험 갱신이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해당되는 자세한 집코드 내역을 보시려면 캘리포니아주 보험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한 그 웹사이트 주소는 이제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만 채 정도 해당되고 한 30여 개 집코드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집코드 안에 우리 한인 소유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0채 이상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인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해당되는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어서 그 민생 경제 뉴스 오랜만에 좀 몇 가지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모기지 금리 좀 볼게요. 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끝에 다시 7%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그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7.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사이에 0.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뭐 0.01, 뭐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래도 하락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그 추세. 경제는 이 추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모기지 금리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의 요인으로는 그럼 뭐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 이제 우려감,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정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분석하겠지만 딱 결론만 말하면 뭐냐?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모기지 금리가 6.99%와 7.01%와의 차이는 크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요, 모기지 금리가 이 7%대를 넘어가면, 7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구매자들이, 즉 바이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주택시장 둔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전기차와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판매 차량 중 전기차는 320만 대로 전체 판매량의 20.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190만 대, 그리고 전기차가 130만 대였습니다.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 비중은 79.8%로 사상 처음으로 80% 아래를 밑돌았다. 이런 게 또 이게 또 중요하죠. 80% 아래를 밑돌았다. 일반 전통적인 차량이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데 이제 이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아시죠? 아주 굉장히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희한하게 생긴 트럭,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지금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주부터 신형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할인된 가격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신형 사이버 트럭은 옵션에 따라서 최소 $1,600에서 최대 $2,600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현재 전기차 판매 부문 5등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미국에서 몇 대나 팔렸냐? 지난해 2024년 1년 동안 미국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약 39,000대 정도, 39,000대 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은 전 세계에서 다 팔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딱 세 나라 팔립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요 세 나라를 묶어서 뭐라 그러죠? 북미 지역,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잖아요. 네, 요 세 나라, 노스 아메리카 지역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아마 갖다 놔도 못 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무나 덩치가 커서 그런 데는 주차하기도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고 뭐 그래서 못 파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 등지에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덩치 큰 이 사이버 트럭을 좀 줄여서 조금 작게 만든 작은 버전의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서 유럽에 진출할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뒷얘기를 하나 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민자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다는 이곳 캘리포니아. 비율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요. 전체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22%가 이민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수로 따진다면 1,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그 미성년자의 45%는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그 이민자의 52%는 경제활동 인구다라고 분류가 딱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가 주 내의 그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55%는 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민자라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이민원 제너레이션,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죠. 그럼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한 살 때 왔다라고 치면 영어 뭐 한국말을 못할 수도 있죠. 한 살 때 왔으면 영어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 살 때 왔다? 그러면 그 사람도 first generation입니다. 뭐 우리는 뭐 1.5세 뭐 이렇게 하지만 미국식에서는 정확히 1.5세 이런 건 없고요. 그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뭐 second generation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first generation. 일단 이민자로 칩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관련 소식 몇 가지 좀 간추려 드릴까요? 자, 식품의약국 FDA가 사탕은 물론이지만 시리얼이나 심지어는 감기약 등에도 들어가는 인공색소가 있어요. 레드 넘버 3라고 하는데 뭐 번역하자면 적색 인공색소 3번 뭐 이런 거죠. 소위 적색 3호 인공색소의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실험 결과 이 색소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성분이 포함됐다라는 게 판별됐기 때문입니다. FDA는 이 적색 3호 인공색소가 그 어떤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에 노출된 실험용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DA가 이제 사용 금지를 명령함에 따라서 각 식품 회사들은 오는 2027,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오는 2027년 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2년의 유예 기간을 지금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적색 3호 인공색소를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약에도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감기약 같은 거 보면은 뭐 너무 시커멓게 만들면 좀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좀 빨갛스름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예쁜 색깔을 내기도 하는 그런 감기약. 여기에도 인공색소 빨간 레드 넘버 3가 들어가는데요. 요 약품의 경우에는 1년 더 줬어요. 시간을 3년 줬습니다. 그래서 2028년 1월 18일이 되기 전까지 모든 미국 내 약품에서 이 색소를 다 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1907년 그 미국에서 처음 식품에 사용하도록 승인이 된 이 레드 넘버 3 인공색소는 들어가는 그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뭐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선껌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 뭐 딸기맛 요구르트. 딸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딸기 맛만 살짝 넣고 또 딸기 색깔을 내야 되니까 그 인공 색소를 넣고 요런 거에 들어가고요. 또는 아이들이 뭐 뜯어먹는 젤리 같은 거 빨간스름하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당연히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감기약에도 들어가고 뭐 비타민 젤리다라고 애들이 먹기 좋게 만드는데 빨간 무슨 젤리 같은 거, 이제 비타민 집어넣고, 여기다 인공색소 넣고,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이미 근데 그런데 유럽이나 호주,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요, 이미 인공색소 넘버 3, 빨간 넘버 색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좀 됐습니다. 미국이 좀 늦은 상태인데, 미국이 늦게나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미국보다 더 늦어요, 지금. 한국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 제품이 많습니다. 인공색소, 레드 넘버 3가 뭐 예를 들어서 젤리는 당연하고요. 과자에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요. 사탕,
껌,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빵에 약간 예쁘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 빵에도 들어갑니다. 또 심지어는 떡에도 들어갑니다. 뭐 말그스름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떡, 소보루라 시루떡이라 그러나요?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살짝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소세지, 주스, 탄산음료,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 타는 소스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젓갈류에도 이 빨간 색소를 씁니다. 좀 더 진하게 빨갛게 보이기 위해서.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국 FDA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서 한국도 이 빨간 색소, 인공 색소 넘버 3 사용 금지를 추가적으로 늦게나마 할지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얼마나 많이 드시나요? 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를 뭐라 그러냐면 붉은 육류라고 하죠. 붉은 고기. 이걸 뭐 적색 육류라고 하는데 그런 붉은색 육류가 또는 그걸로 인해 만든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13%나 증가하는 반면에 반대로 이를 좀 줄이고 견과류를 많이 먹거나 생선류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치매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데니얼 왕 교수팀은 장년층 13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최대 43년간의 그들의 식단과 그들의 치매 위험 관계를 추적 관찰해 본 결과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가자 가운데 추적 기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은 모두 11,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적색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21g 이상을 섭취한 사람과 또는 반대로 그보다 적은 한 8g 이하를 섭취한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21g 이상 섭취한 사람의 치매 발병 위험이 이쪽 사람들보다 13%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붉은 고기나 무슨 소세지 같은 것을 좀 덜 먹고 견과류나 생선을 오히려 더 많이 먹은 이런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또 이 사람보다도 1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붉은 육류와 가공육에 포함된 포화지방 그리고 이제 또 뭐 소세지나 뭐 이런 거 햄버거 패리 이런 거 막 짭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붉은 육류에 있는 포화지방과 그 안에 들어간 염분 등이 몸 안에 들어가면 뇌세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그 외에도 장내 미생물이 이 붉은 육류와 만나면 치매 위험을 연결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적색육 하니까 좀 말하기도 좀 힘들고 알아듣기도 쉽지는 않고 좀 어렵게 들리긴 합니다만은 직역하면 이러죠. 붉은 고기. 또 설명하면 이렇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또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물론이지만 이를 이용해서 만든 소세지나 무슨 햄버거 패티 등 가공육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적색육은 가능하시면 조금만 드시고요. 이왕이면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와 생선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그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